52살까지 평생 효녀로 살았는데 유산 분배해서 오빠들은 강남 아파트를 받고 본인은 귀신 나온다는 시골 폐가만 받았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오늘은 그런 막내딸 이선영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나고 변호사 사무실에 앉은 이선영. 큰오빠, 둘째 오빠, 셋째 오빠가 차례로 앉아 있었다. 어머니 영정 사진이 선영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다. 묵직한 종이 넘기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다. 큰아들에게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일채, 시가 15억 원 상당을 상속합니다. 큰오빠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둘째 아들에게는 분당 상가 건물, 시가 12억 원 상당을 상속합니다. 둘째 오빠도 고개를 끄덕였다. 셋째 아들에게는 회사 지분 30%, 약 8억 원 상당을 상속합니다. 셋째 오빠까지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선영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자신의 차례였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 어머니가 항상 내가 제일 착하다고 하셨으니까. 막내딸 이선영에게는 경기도 외곽 폐가 한 채를 상속합니다. 시가 약 2천만 원 상당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선영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2천만 원? 오빠들은 10억 단위인데? 큰오빠가 피식 웃었다. 여자는 원래 시집가면 끝이지, 그 정도면 됐네. 둘째 오빠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도 참, 폐가라도 주신 게 어디야. 요즘 부동산 안 좋은데. 셋째 오빠까지 거들었다. 선영이는 원래 얻어먹고 살던 처지니까. 감사히 받아야지. 선영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52년 동안 헌신했는데 이게 전부라니. 변호사가 덧붙였다. 참고로 그 폐가는 마을 사람들이 귀신이 나온다고 말하는 곳입니다. 매매도 힘들 것 같고요. 큰오빠가 다시 웃었다. 딱 어울리네. 귀신집이라니. 선영이 팔자에 맞는 집이야. 선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겨우 3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취급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어머니 앞에서 창피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다. 오빠들은 이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강남 아파트 전세 놓으면 월세가 얼마나 나올까? 분당 상가도 임대 수익이 짭짤할 텐데. 선영만 혼자 동떨어진 기분이었다. 어린 시절 기억들이 밀려왔다. 오빠들 생일에는 언제나 호텔 뷔페였다.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나눠 먹는 오빠들을 바라보며 선영은 언제나 구석에 앉아 있었다. 선영이도 케이크 먹어. 어머니가 작은 조각을 주셨지만 오빠들 눈치가 보여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 야, 너무 많이 먹지 마. 배 터진다. 큰오빠의 핀잔에 선영은 포크를 내려놨다. 반면 선영의 생일에는 동네 떡볶이집이 전부였다. 딸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시집가면 남편이 잘해줄 거야. 어머니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는 이해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하지만 오빠들과의 차이는 너무 컸다. 고등학교 때 전교 3등을 했다.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선영아, 너 대학 가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어. 부모님께 말씀드려볼까? 집에 와서 선영이 말했다. 엄마, 선생님이 대학 보내주시면 장학금 받을 수 있다고 하세요. 하지만 집에서 돌아온 대답은 달랐다. 여자가 무슨 대학? 공장에서 일해서 오빠들 뒷바라지나 해. 오빠들이 대학 나와야 집안이 일어서지. 그 다음 날부터 선영은 공장으로 출근했다. 기계 소음 속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다. 월급은 고스란히 집으로 들어갔다. 오빠들 용돈도, 대학 등록금도, 심지어 데이트 비용도 모두 선영의 손에서 나갔다. 그때도 지금처럼 가슴이 답답했다. 친구들은 대학에 가고 연애도 하는데 선영만 공장에서 늙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가끔 선영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네가 제일 착하다.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건 너야. 나중에 다 보상해 줄게. 그 말만이 선영을 버티게 해줬다. 이제 그 어머니도 없었다. 정말 혼자가 된 기분이었다. 보상은커녕 폐가 한 채가 전부라니. 경기도 외곽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선영은 한숨을 쉬었다. 창밖으로 논밭이 지나갔다. 도시를 벗어날수록 건물들이 낮아졌다. 버스 안 승객들도 점점 줄어들었다. 마지막에는 선영 혼자만 남았다. 종점에서 내려 마을 초입을 걸었다. 간간히 보이는 농가들마저 낡아 보였다. 마을에 도착해 폐가 위치를 물어보니 할머니 한 분이 고개를 저었다. 거긴 가지 마세요. 귀신이 나와요. 무슨 귀신이요? 몇 년 전에도 누가 들어갔다가 기절해서 나왔어요. 밤마다 이상한 소리도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옆에 있던 할아버지도 거들었다. 맞아. 그 집은 원래 주인이 갑자기 사라진 집이야. 뭔가 사연이 있을 거야. 선영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달리 갈 곳도 없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10분을 더 걸어야 했다. 잡초가 무릎까지 자란 좁은 길을 걸어 들어갔다. 발목을 잡는 덤불들 때문에 걸음이 느려졌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어지기도 했다. 낡은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경첩이 녹슬어서 소리가 끔찍했다. 마당은 온통 잡초투성이었다. 어떤 풀은 선영의 어깨까지 올라왔다. 집 모양은 제법 컸다. 한옥과 양옥이 섞인 형태였다. 현관문을 밀고 들어가니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았다. 거실은 넓었다. 하지만 온통 거미줄투성이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어서 발자국이 그대로 남았다. 거실 벽을 보니 이상했다. 한쪽 벽만 페인트가 덧칠되어 있었다. 다른 벽들은 누렇게 발해 있는데 그 부분만 하얗게 칠해져 있었다. 왜 여기만? 선영이 벽을 만져보니 다른 부분과 질감이 달랐다. 뭔가 숨기려고 급하게 덧칠한 것 같았다. 페인트도 다른 곳보다 두껍게 발라져 있었다. 부엌으로 가던 중 바닥에 떨어진 것을 발견했다. 녹슨 열쇠 하나와 낡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어머니와 낯선 남자가 함께 서 있었다. 어머니가 20살 정도로 보였다. 지금까지 본 어머니 중 가장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었다. 남자는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제법 잘생겼다. 뒷배경이 바닷가 같았다. 사진 뒷면에는 흐릿하게 글씨가 보였다. 재석 오빠와 함께 1975년이라고 적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갔다. 마을 회관에 계신 할아버지들께 사진을 보여줬다. 한 할아버지가 돋보기를 끼고 자세히 보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다. 어머, 이분 알아요. 내 어머니 첫사랑 아니었나? 첫사랑이요? 선영이 놀라서 물었다. 그럼 그때 둘이 얼마나 다정했는데. 매일 저녁이면 같이 산책하고 해변에서 데이트하고 온 마을이 다 알았지. 옆에 계신 할머니도 거들었다. 맞아, 김재석이라고 했지. 서울에서 사업한다고 하더라. 비싼 차도 타고 와서 마을에서 화제였어. 그럼 왜 헤어진 거예요? 글쎄, 어느 날 갑자기 그 남자가 자취를 감췄지. 무슨 일이 있었나 봐. 네 어머니가 며칠 동안 울기만 하더라고. 다른 할아버지가 덧붙였다. 그 남자, 돈이 꽤 있는 사람 같았어. 마을 처녀들한테 선물도 많이 주고. 내 어머니한테는 특히 더 잘해줬지. 선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어머니에게 첫사랑이 있었다니. 그럼 아버지는 뭐지? 아버지는 어머니가 25살 때 만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말했다. 그 남자가 사라진 후에 내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갔어. 그리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지. 다른 남자요? 내 아버지 말이야. 근데 신혼 때부터 뭔가 어색해 보이더라. 연애 결혼 같지 않았어. 오후에 다시 폐가로 갔다. 마음이 무거웠다. 어머니에 대해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았나. 어머니의 젊은 시절은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을씨년스러웠다. 거실에 앉아 있는데 벽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덧칠된 페인트가 빗물에 젖으면서 흘러내렸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었던 것이다. 그 아래 검은 글씨가 나타났다. 선영이 다가가 읽어보니 소름이 돋았다.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다. 찾고 싶다면 지하를 보라. 김재석이 남김. 글씨체가 남자 것 같았다. 김재석? 사진 속 그 남자 이름이었다. 언제 쓴 것일까? 왜 이런 글씨를? 선영의 손이 떨렸다. 혹시 이 집에 정말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건 아닐까? 지하라니. 이 집에 지하가 있나? 다음날 선영은 용기를 내어 집안 곳곳을 뒤져보기 시작했다. 부엌부터 시작했다. 그릇장을 열어보고 찬장도 뒤졌다. 오래된 그릇들과 녹슨 수저가 있었다. 별다른 건 없었다. 안방으로 갔다. 옷장을 열어보니 오래된 이불과 옷가지들이 있었다. 어머니 것 같았다. 냄새도 어머니 냄새가 났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작은 방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지하가 있다고 했으니까. 벽장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거실 옆 벽장, 안방 벽장, 부엌 찬장까지. 하지만 평범한 수납 공간뿐이었다. 거실로 다시 돌아와서 더 자세히 살펴봤다. 벽장을 열어보니 뒤쪽이 이상했다. 벽에 가느다란 틈이 있었다. 손으로 밀어보니 작은 문이 열렸다. 이게 뭐지? 숨겨진 문이었다. 너비가 30cm 정도밖에 안 됐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다. 계단은 생각보다 견고해 보였다. 돌로 만든 것 같았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무서웠지만 호기심이 더 컸다.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계단이 15개 정도 되었다. 생각보다 깊었다. 지하 공간이 나타났다. 생각보다 넓었다. 거실만 한 크기였다. 천장도 높고 습기 차지도 않았다. 환기구도 있는 것 같았다. 누군가 오래 공들여 만든 공간이었다. 구석에 자물쇠가 채워진 문이 하나 더 있었다. 철문이었는데 제법 튼튼해 보였다. 어제 찾은 열쇠를 꺼내 끼워보니 딸깍 소리와 함께 열렸다. 안에는 낡은 신문 더미와 가죽 가방 하나가 있었다. 신문들을 보니 30년 전 것들이었다. 경제면에 김재석이라는 이름이 보였다. 사진 속 그 남자였다. 김재석 대표, 건설업계 새바람 젊은 사업가 김재석, 올해 매출 100억 돌파 대기업 사장이라고 나와 있었다. 가방을 열어보니 선영의 입이 떡 벌어졌다. 통장 여러 개, 또 다른 작은 열쇠, 그리고 편지 봉투가 들어있었다. 편지 봉투에는 사랑하는 딸 선영에게라고 어머니 글씨로 적혀 있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어머니가 이미 다 알고 계셨나? 손이 떨려 편지를 펼치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어머니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내 사랑하는 딸 선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너에게 숨겨왔던 진실을 말해야겠다. 선영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너는 내 아버지의 딸이 아니야. 엄마의 첫사랑, 김재석의 딸이지. 머릿속이 하얘졌다. 자신이 아버지 딸이 아니라고. 재석이는 큰 사업가였어. 하지만 집안에서 반대했고 우리는 헤어져야 했지. 재석이가 서울로 돌아간 후에 엄마가 임신한 걸 알았어. 너였어, 선영아.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런데 재석이는 너를 위해 모든 재산을 엄마에게 맡겼어. 자신이 키우지 못하는 딸을 위해서. 하지만 엄마는 무서웠어. 아들들이 알면 탐낼까봐 30년간 숨겨왔단다. 편지가 계속됐다. 미안해, 선영아. 엄마가 너만 차별한 게 아니라 너만 특별하게 생각했던 거야. 다른 아이들은 남편의 아들들이니까 남편이 챙기겠지만 너는 엄마가 지켜야 할 재석이의 딸이었거든.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어. 혹시 들킬까봐.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글씨가 번졌다. 이제 모든 게 내 거야. 너만이 진짜 상속자야. 재석이가 원했던 대로 너에게 다 주고 싶었어. 하지만 아직 어린 너를 위해 때를 기다렸단다. 이제는 네가 충분히 자랐으니 다 가져가렴. 미안하다 선영아. 엄마가 너무 겁이 많았어. 사랑한다. 편지가 끝나갈 즈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구나. 오히려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구나. 모든 차별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머니의 고육지책이었던 것이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다. 동시에 오빠들에 대한 원망도 조금 사라졌다. 어머니는 오빠들도 사랑하셨을 것이다. 다만 자신에 대한 사랑은 특별했던 거였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선영은 기절할 뻔했다. 첫 번째 통장에 10억 원, 두 번째 통장에 20억 원이 적혀 있었다. 세 번째 통장은 외화 통장이었는데 달러로 500만 불이 들어 있었다. 네 번째 통장도 있었는데 15억 원이 더 있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인 거지? 작은 열쇠로 연 금고 안에는 주식 증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가득했다. 부동산 목록을 보니 눈이 돌아갈 것 같았다. 서울 강남구 빌딩 2채, 분당 상가 건물 3채, 그리고 제주도 땅까지. 주식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 주식들이 엄청난 수량이었다. 몇십만 주씩 들어있었다. 대충 계산해봐도 수백억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았다. 오빤들이 받은 유산과는 비교도 안 됐다. 이게 정말 내 거야? 선영이 중얼거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패가 하나 받고 서러워했는데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패가는 단순한 버려진 집이 아니었다. 이 모든 재산을 숨겨놓은 위장용 보관소였던 것이다. 김재석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다. 딸을 위해 평생의 재산을 남겨둔 아버지. 그 마음이 느껴져서 또 눈물이 났다. 선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엄마, 결국 절 버리지 않으셨구나. 정말 저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아버지도. 저에게 아버지가 있었구나.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큰오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영아, 요즘 왜 이상해? 뭔가 숨기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세요? 폐가에 계속 가더라고. 혹시 거기서 뭔가 찾았어? 골동품이라도? 선영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벌써 눈치챈 걸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유품 정리하려고요. 유품이 뭐가 있다고? 폐가인데. 더구나 귀신 나온다는 집에. 둘째 오빠도 거들었다. 선영아, 혹시 돈이라도 숨겨둔 거야? 그럼 나눠야지. 우리도 가족인데. 셋째 오빠까지 나섰다. 맞아. 뭔가 있으면 말해. 우리가 도와줄게. 선영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결국 선영은 마음을 정했다. 오빠들을 불러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다. 어차피 숨길 수도 없을 것 같았다. 이런 큰 재산을 혼자 감당하기도 어려웠다. 큰오빠네 거실에 네 남매가 모였다. 오빠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선영을 바라봤다. 도대체 뭔 일이야? 왜 이렇게 불러 모아? 큰오빠가 물었다. 선영이 편지를 꺼내자 오빠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영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중간중간 목소리가 떨렸다. 특히 자신이 아버지 딸이 아니라는 부분에서는 말을 잇지 못했다. 오빠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편지 내용이 끝나자 거실은 조용해졌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큰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럼 너는 우리 친동생이 아니라는 거야? 혈연으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오빠들은 제가 자란 집안의 오빠들이에요. 둘째 오빠가 통장을 받아들고는 숫자를 세어봤다. 이게 다 진짜야? 수백억이잖아. 셋째 오빠는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가 받은 거보다 몇십 배는 많네. 큰오빠가 고개를 떨궜다.
선영아, 미안해. 그동안 우리가 너무했다.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고. 둘째 오빠도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너만 차별한 게 아니라 너만 특별히 사랑하신 거였구나. 우리는 몰랐어. 셋째 오빠까지 울기 시작했다. 우리가 얼마나 못된 놈들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선영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선영은 조용히 말했다. 오빠들, 저는 이 돈을 혼자만 쓸 생각 없어요. 어머니 뜻대로 가족을 위해,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쓸 거예요. 큰오빠가 놀란 얼굴로 물었다. 정말이야? 이 많은 돈을? 네, 어머니가 원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저 혼자 이 큰 돈을 감당할 자신도 없어요. 오빠들 도움이 필요해요. 둘째 오빠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선영아. 이건 내 거야. 우리가 뭔 자격으로. 혈연은 아니어도 오빠들은 제 가족이에요. 어머니도 오빠들을 사랑하셨을 거예요. 셋째 오빠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선영아, 우리 정말 미안해. 네가 이렇게 착한데 우리가. 그날 밤 선영은 오빠들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날 밤 선영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우선 어머니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했다. 효자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가난한 집 딸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단이었다. 자신처럼 꿈을 포기하는 여자아이들이 없었으면 했다. 큰오빠는 재단 이사장을, 둘째 오빠는 사업 총괄을, 셋째 오빠는 장학생 선발을 맡기로 했다. 정말 우리가 해도 돼? 큰오빠가 물었다. 네, 오빠들이 도와주셔야 해요. 저 혼자는 못해요. 물론 각자에게도 적당한 몫은 나눠주기로 했다. 큰오빠에게 10억, 둘째 오빠에게 10억, 셋째 오빠에게도 10억을 주기로 했다. 그래도 선영에게는 수백억이 남았다. 이렇게 많이 줘도 돼? 둘째 오빠가 놀랐다. 가족이니까요. 어머니도 원하실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부분은 재단과 사회환원에 쓰기로 했다. 100억 원을 재단 기금으로, 나머지도 점차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오빠들은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선영아, 우리가 내게 이런 대접받을 자격이 있나? 있어요. 오빠들은 제 가족이에요. 이틀 후 폐가 앞에서 내 남매가 다시 만났다. 이제는 아무도 그곳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사랑이 숨어있던 곳이었으니까. 큰오빠가 말했다. 선영아, 정말 고마워. 네가 이렇게 나눠주지 않아도 되는 건데. 오빠들도 제 가족이에요. 어머니가 사랑하신 분들이고요. 둘째 오빠가 덧붙였다. 앞으로는 우리가 너를 지킬게. 진짜 가족처럼. 셋째 오빠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선영이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저를 제일 사랑하셨다는 거. 그리고 오빠들도 사랑하셨다는 거. 아버지도 저를 사랑해 주셨고요. 이제 모든 걸 이해해요. 석양이 폐가를 비추고 있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다.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진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 오빠들과도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모두가 행복한 가족 말이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